법조인으로서 특히 법관으로서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아마 존경하고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굉장히 명예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우 바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명예스러운 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려는 소신이랄까? 사명이 뭡니까? 결국 뭐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꽃이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유권자로서 그 한 표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관위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그러한 어떤 선거의 공정성이나 그 법치주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 법치주의 실현에 일조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 가진 생각이 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PPT 두 개가 그려졌습니다. 위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뭘 느끼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무슨 반대하는 게? 저기 써 계신 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시죠. 아니 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는 플랜카드가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이재명 카톡 검열 인공기가 그려졌어요. 요 플랜카드를 개첩으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첩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가 작년 12월 16일 날 처음에 개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저것은 저렇게 달아놓으면은 표현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일반이 볼 때 특정인의 낙선을 도모할 인식이 있다고 해서 결국 254조에 의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일부 보수와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거 계셔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어요. 허용하면서 취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용할 때는 254조에 의해서 안 된다는 취지야. 그런데 허용을 한 취지에 있어서는 90조에 가지 않으면은 된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관위의 결정이 들쑥날쑥하면은 선관위 결정에서 누가 신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점을 참고하셔서 선관위에서는 결정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2월 16일 날 처음에 개시 허용됐을 때 20일 날 이렇게 불허를 했는데 그 뒤에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뭐 이게 그대로 갔겠죠.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결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광범위에 허용을 했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게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실시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러한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도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한다면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르는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 논리 아닌가요?
탄핵 심판이 있고 나서 보궐선거가 1년이나 2년 뒤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만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가급적 허용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거 상황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시 시점과 어떤 선거 제 시점과의 질문의 차이, 취지가 이해는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90조에 의하면은 일정한 기간 내에 조건이 붙인데 250조 그 조항을 적용한다면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 전에 탄핵되기 직전까지 아무리 비판을 하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게 과연 합리적인 해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선관위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조항에 있어서도 현실에 부응하게 법 해석을 해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수호의 의지, 법률 준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판단하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그래서 묻겠습니다.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비상계엄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현재 그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된 이제 탄핵 심판이나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걸로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뭐 개헌군 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계엄은 뭐 헌법과 개헌법에 정해져 있듯이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요.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3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한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비상계엄입니까? 아니면 내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침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위헌 위법한 행동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주장들 중에 선거 투표용지가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기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거를 설파하고 그것을 극우 유튜버들은 퍼나르고 그것을 정광훈 집회에서 세계로 집회에서 아직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후보님 그럼 사전 투표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관 외에서 해보셨습니까? 관 내에서 해보셨습니까? 관 외에서 해보셨습니까? 관 내에서 했습니다. 내에서만 했습니까? 저는 관 외에서 자주 해봤거든요.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의 투표입니다. 이것도 부정선거로 할지 몰라서 모의 선거 투표 용지입니다. 관 외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투표 용지와 이거 투표 용지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투표함에 가서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접지 않고 그냥 봉투에 넣습니다. 물론 접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지 않고 봉투에 넣습니다. 왜냐? 인주가 무슨 무효 투표가 될까봐 접지 않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투표함에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투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주가 묻을까봐 저는 이렇게 접지 않고 그냥 살짝 말아서 넣습니다. 이것도 빳빳하지 않습니다. 개표할 때는 이건 다 빳빳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부정투표라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주장해요. 아직도. 나는 이거는 선관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당 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좀비들처럼 지금 독버섯처럼 번져가지고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묻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한테 너무너무 저는 학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현재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PT 한번 보여주세요. PT 보여주십시오. 네.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기소, 기각, 무죄, 불송치 이런 결론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아니면 지금처럼 내란 내전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네, 최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세환 씨가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PPT 좀 보여주십시오. 네,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2024년 3월 9일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1차 경선까지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언론 보도 통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이분은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대 7구학번 동기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직전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했던 사람이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니면 2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공직 후보자로 출마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한치의 의심받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내부 윤리 규범이라도 만드십시오. 저는 직전까지 선거 선거를 관장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 후보로 좀 출마해서 하는 것은 저는 선거 관리의 공정한 굉장히 공정성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제가 저 발언하고요. 제가 뭐 주고 안 주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방금 전에 정춘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는 근무 시에 이해관계 직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이라든가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 선관위 그 업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건 대단히 선관위의 업무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네.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다음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마 법적인 어떤 미비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뭡니까? PT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후보자 이 지금 한번 위에 있는 그 프랑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진짜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제 과도한 그 허위에 가까운 이 적시라고 생각됩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인의 지금 소견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판결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표현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카톡 검열 인공기 입고루 이거 표현의 자유입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이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헌법적 가치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의 적시나 아니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라든가 이런 문제도 동시에 같이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개첨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겠어요. 그런 지점을 선관위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평한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후보자의 생각하고 의견에 존중합니다.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저는 그냥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선에 대해서 선관위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넘는 그야말로 과격한 폭력적 구호라든가 개인에 대한 인신이라든가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방비적으로 개첨되는 문제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표현의 자유가 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공격의 그런 거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것도 선관위의 정당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